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석 교수입니다. 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지금부터 기본서를 강의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차근차근 중요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는데 또 이해하는데 중점을 해 두시기 바라고, 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면서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주 상세하게 강의를 하고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요. 처음부터 보죠. 권리 변동의 일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먼저 권리 변동이란 것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권리 변동은 바로 법률 관계로부터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생겨요.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요, 여러 가지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잖아요. 그 관계 중에 민법이라는 법률이 끼어드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해요. 이렇게요.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갑의 이 건물을 이렇게 10억에 사고 팔기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는 매매에 관한 내용을 우리 민법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이 두 사람 당사자요, 행위하는 사람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관계를 맞게 만들어요. 즉 권리 의무 관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 매도인이라는 사람한테는 그래요, 상대방한테 대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10억을 지급해라 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권리가 생겨요. 이렇게. 동시에 이게 매수인 을이라는 사람한테는요, 매수인은 당연히 여기서 갑한테 건물 사기로 했으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해라 라고 하는, 이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결국은 이 당사자가요, 이런 거래 행위를 통해서 민법이라는 법률이 여기에 이렇게 끼어들면 이게 권리 의무라는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그죠? 이렇게 이 권리 의무 관계를 뭐라 그러냐, 요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법률 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법률 관계란 것은 법이 끼어들어서 권리 의무 관계로 이렇게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법률 관계란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여러분 교재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지금 우리가 시험 목표로 하고 있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모든 이 법과 관계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 그 관계에 민법이 끼어들고 민사특별법이 끼어들어서 이 행위 당사자인 이 두 사람한테 권리와 의무 관계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률 관계는 곧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법률 관계는 곧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요. 그것이 여러분 교재 양갈로 1번의 법률 관계에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법률 관계는 사람 사이 관계에서 인간관계와 구별해야 돼요. 자, 이때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발생하면 특징이 뭐냐, 특성, 특별한 성질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갑이나 을이라는 이 거래한 매매 계약 당사자는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로 발생하는 순간에 그 내용대로 이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력이 발생하고 그 내용에 구속력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강제력과 구속력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 바로 민법이라는 법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인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관계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 개인과 개인이, 사람은 또 인간관계를 맺고 살죠. 그 인간관계에는 여기는 법이 끼어들지 않는다. 법이 끼어들지 않으니까 당연히 법이 끼어들어야 이렇게 강제력, 구속력이 생기는데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여기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게. 그래서 인간관계는 말 그대로 인정해줘. 인정. 정의 관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요. 따라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말이죠. 법률관계나 이런 강제력이 동원되는 또 구속력이 동원되는 이러한 법률관계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이 움직이는 인간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법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자,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말이죠. 이 인간관계가 법률관계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전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법률관계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또 알아주셔야 돼요. 인간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법이 끼어들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였다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법률관계인 권리-의무관계로 바뀌는 그러한 사례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인간관계인 호의관계예요. 즉 호의를 베풀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이 겨울이나 한여름에 말이죠. 날씨가 아주 궂은데 바로 제 옆집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차를 가지고 가다가 말이죠. 옆에 보니까 걸어가고 계시니까 제가 제 승용차에 아이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다고 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죠. 집까지 같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죠? 호의를 베푼 것이죠. 이 호의 관계 중에서 바로 호의를 베풀어서 동성하는 경우다. 그죠? 호의 동성 관계예요. 뭐 직장에 직장 동료끼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직장 동료끼리 방향이 같다 보니까 한 친구가 동료 중에 한 친구가 차가 잠시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넣어놓으니까 차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서 그래서 내 차 같이 타고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죠. 태워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의 동성이라는 호의 관계로서 인간관계다. 그죠? 이렇게. 따라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권리 의무 관계가 없습니다. 태워줘야 할 집까지 모시고 꼭 바래다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집까지 안전하게 보내다 줘 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 의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호의 동성인 호의 관계를 출발해서 운행을 해 가다가 말이죠. 그 운전하는 당사자가 제가 아니면 같이 타고 있는 그 운전자가 자기의 부주의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이 교통사고를 냈네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블록에 이렇게 들이받았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운전자의 부주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부주의 때문에 그 동승했던 옆에 탔던 그냥 공짜로 탔던 그 당사자 할머니나 아니면 그 회사 동료가 다쳤어요.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하면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손해가 발생하죠. 손해가 생겨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동승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이 피해자인 손해에 대해서요. 그 부주의한 운전자는 책임을 져야 되죠. 이게 뭐예요? 부주의한 당사자는 그래요. 그 피해자한테 손해배상할 책임은 져야 한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피해본 피해자는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권리가 청구권에 있는데 이것이 발생한다. 그죠? 요구하는 권리가 생긴다. 내 치료비 좀 내놔라. 이렇게요. 너가 운전을 제대로 했으면 부주의하지 않았으면 내가 다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너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내가 다쳤다. 그래서 치료비는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전자와 그 피해자, 동승자 사이에 이게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손해배상할 의무가 생기니까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나요? 그래요. 시작은 이렇게 호의 관계인 동승
호의 동성이라는 호의 관계로서의 인간관계로서 출발했지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부터는 바로 여기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여기는 이제는 법률 관계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관계. 그런데 이런 사유가 발생해버리면 이런 사유, 그때는 법률 관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교재에 우리 교재 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호의관계라고 해서 정리해뒀죠. 호의관계 자체는 인간관계입니다. 다만 그 인간관계가 그 관계 속에서 어느 일방에 부주의가 있고 그 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관계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법률 관계인 권리 의무 관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해 두시라.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말과 법률 관계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판례도 있어요. 그죠? 4페이지에 보면 그 호의 동성 사건입니다. 이게 호의 동성 사건에서 운전자가 잘못 운전해가지고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 동성했던 사람이 다쳤다. 이러면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권리 의무 관계로 법률 관계로 인정한다. 그죠? 인정하는데 다만 처음부터 영업용 택시를 탔는 거 하고 여기 호의 동성에 의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다치는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도 조금 강경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호의 동성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부주의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주의 성격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여기에 여러분 한번 알아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호의 동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감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고려할 수 있으나 호의 동성이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 첫 번째 인간관계, 법률관계. 그럼 결국은 우리 민법은 무엇을 공부하려고 하냐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렇게 민법에 끼어드는 법률관계를 이런 관계를 공부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동시에 권리 의무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제 민법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 건지를 보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민법이 끼어들면 말이죠. 이 민법이 끼어들면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로서 작용이 할 텐데 이때 권리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 라는 것입니다. 그죠? 권리란 것은 법에 의해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권리예요. 그래서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것, 그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힘, 그것을 우리는 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줄여가지고 법상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보통 이제 여기 법이라는 것은 민법이겠죠. 그죠? 민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그 힘이 뭐냐? 구체적으로는 이익을 취득하는 힘이죠. 이것을 우리는 권리라고 그런다. 그래서 보통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는 법에 의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 허용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법이 보호한다는 것이죠. 이걸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의 반대말에 해당되는 반대주의에 있는 게 뭐냐? 의무잖아요. 의무. 그럼 도대체 의무란 것은 또 뭐냐? 의무란 것은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득을 취하니까 말이죠. 권리가. 그러면 의무란 것은 그 반대편에 있으니까 불이익을 당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지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의한 법의 구속이 있는 불이익이죠.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의무라 그래요. 이게 법적 구속력이다. 그죠? 불이익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무가 되겠죠. 의무. 그럼 보통요,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붙어 있단 말이에요. 권리가 있으면 그 상대방한테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이제 권리 의무 관계예요. 그래서 보통 권리 의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권리라고 표현하면 그 상대방 뒷면에는 의무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권리 이걸 중심으로 우리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특히 권리와 관련해서 구별해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자, 권리는 법에 의해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보장되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권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권한. 이 권한이란 것은 법에 의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그러한 힘이 아니고요. 이건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줄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권한은 타인을 위한 행위할 수 있는 지위입니다. 지위나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 그럼 권한은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타인을 위해서 행위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권한이 어떤 예가 있냐면, 예컨대 예를 들면 뭐 대리권이라든지, 이 대리권이라는 권자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고. 또 법인의 대표권요. 이 대표권도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란 거죠. 자, 대리권은 어떤 거냐면 본인을 위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고요. 여기에 대표권이라는 것은 법인을 위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죠. 그래서 대리권이나 대표권은 권한이라 해야 되지 권리가 아니다. 이래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최소한 여기 권리와 권한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겠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요,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권리와 권한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교재 5페이지에 보면 드디어 이제 권리 변동이라는 구체적 개념을 좀 공부하는데, 이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이 권리라는 것이, 이거죠, 법상의 힘이죠. 권리라는 것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입니다. 발생, 변경, 이 소멸하는 현상, 이런 모든 현상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변경하거나 권리가 소멸하는 현상이죠. 자, 이러한 권리 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죠. 원인이 필요해요. 그 원인 중에 권리 변동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게 되는, 그 갖추어진 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법률 요건이다 그래요. 권리 변동이 초래될 수 있도록 필요하는 요소를 다 모아놓은 집합체가 바로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이고 개개적인 한 개 한 개의 사실들을 뭐라 그러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 사실이 요소가 돼서 법률 요건을 만들어내고, 법률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러니까 법률 사실에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요건에 갖다 넣어 놓으면 그 요건이 갖춰지는 순간에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소멸하는 이 변동이 생겨요.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곧 우리 법적으로 법률에서 인정하는 효과다, 이렇게 하면서 법률 효과는 뭐냐?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거죠. 권리 의무 관계가.
이걸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률 사실이 하나하나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어내고 법률 요건을 다 만들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을 만들고 요건이 다 갖추어지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개념적으로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겠죠. 개념. 요 개념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개개적입니다. 한 개 한 개란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 사실이 모인 총체입니다. 모여온 거 다다, 그죠? 이렇게 되면 효과인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률 효과인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모습으로서의 발생, 변경, 소멸하는 모습을 구체로 좀 살펴보면 우리 교재는 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이 세 가지가 권리 변동의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그죠? 이때 그 권리 발생하는 모습은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요. 절대적인 발생을 우리는 원시취득이라 그러고요.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 권리 변동의 모습으로서 발생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권리의 발생 결국은 권리를 발생하면요. 권리가 발생되는 순간에 사람이 그 권리를 보유하게 되거든요. 보유하는 걸 뭐라 그러냐?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에 권리의 발생이란 것은 곧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권리 취득에는 발생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 했더니까 원시적 발생,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취득의 개념으로 쓰면 원시취득, 승계취득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절대적 발생, 이것을 상대적 발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원시취득의 사례 예를 들어 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취득수요라는 제도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선의취득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유실물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장물을 발견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 주인이 없는 무주물을 선점했기 때문에 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런 형태로 취득하는 것 이게 바로 원시취득 형태의 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요 예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예. 그것을 여러분 교재에 6페이지에 그게 동그라미 1번에요. 원시취득 해놔놓고 원시취득이란 것은 누군가로부터 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기초로 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즉 타인의 권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당사자한테 처음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권리가 발생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권리의 원시취득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 예가 바로 세 번째 줄에 있죠. 예를 들면 건물을 신축해서 신축자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바로 원시취득이라는 거죠. 또 취득시효, 시효취득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시취득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인 승계취득은 이 형태가 말이죠. 승계하는 모습에 따라서 이게 승계하는 모습에 따라 그대로 이전에 오는 이전적 승계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상대방의 권리 위에다가 권리를 설정해서 승계하는
설정한 다음에 가져오는 거예요. 승계란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걸 승계라 그래요. 승계. 가지고 오는 거. 그러면 앞에 사람의 권리가 없으면 가져올 수가 없죠. 가져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승계 취득은요, 전자의 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자에게 이 사람이 권리자여야 합니다. 이 사람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이 권리에 기초해서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승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전자가 권리가 없는 사람이면 승계 취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이전적 승계라는 것은 앞에 사람의 권리를 똑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가는 거죠. 유지된 상태에서 승계해 오는 것을 우리는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설정적 승계라는 것은 설정 승계, 앞에 사람은 그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권리 위에다가 하나의 권리를 만들어 가지고 설정하고 그 설정된 만들어 놓은 권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하나의 권리를 만들어 상태에서 그 뒷 사람이 승계해 가는 거죠. 이래서 설정한 다음에 가져간다라고 해서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동시에요. 설정적 승계 사례를 좀 알아두셔야겠네요. 사례. 예를 들면 앞에 사람의 토지 소유권자가 자기 소유권 위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해서 지상권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상권을 넘겨준다.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해서 가져가는 지상권자의 지상권 취득은 바로 소유권 위에다가 지상권을 만들어 가져가니까 설정적 승계 취득이죠. 전세권자나 지역권자나 저당권자가 그러한 권리를 취득하는 게 전부 다 여기에 설정적 승계 취득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같은 이러한 나중에 우리 배우는 물권 위에 물권에서 인정하는 이런 물권들을 제한 물권이라 그래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을 전부 제한 물권이라 하는데 이러한 제한 물권을 상대방의 권리 위에 설정하여 가져가는 이러한 권리 취득을 전부 다 여기에 설정 승계 취득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사례는 이런 이야기죠. 제한 물권을 설정해서 취득하는 것은 전부 설정적 승계 취득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전적 승계 취득, 이전해오는 모습, 동일한 내용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이전적 승계 취득에는 다시 요거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전적 승계해오는 모습, 이전해오는 모습,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모습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앞에 사람 전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일거에 가져와 버리는 것, 전부를. 그걸 뭐라 그러냐? 포괄승계. 이전에 오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오는 모습이 포괄적으로 이전에 오는 것. 그걸 포괄승계 취득이라고 하죠. 포괄 이전적 승계 취득이에요. 이런 경우는 예컨대 상속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요. 그죠?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자식들이 일거에 사망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그 권리 전체를 다 가져오는 거죠. 상속받는다. 또 회사가 합병했다. 법인이 합병하는 순간에 합병되는 회사의 재산을 합병하는 회사가 일거에 다 가져와 버리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포괄 승계 취득이죠. 이렇게 사유가 뭐죠? 이게 사유죠. 근데 이전에 오는 모습이 포괄해서 한목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특정해서 야, 그 건물 소유권만 내가 가져갈게. 그래, 건물 소유권만 가져가라.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 그래서 특정된 권리를 가져서 승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동일하지만 그런 걸 뭐라 하냐? 이전해오는 모습이 특정해서 이전해오는 승계취득이 있다. 그걸 우리는 특정승계라 그럽니다. 특정 이전적 승계취득이겠죠. 특정하여 이전하여 승계취득한다. 자, 특정 이전적 승계취득은 어떤 거냐? 그런데 매매해서 소유권 친다.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한다. 토지 소유권을 사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이럴 때는 그 특정된 소유권을 정한 다음에 가져오죠. 또 증여에서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증여하는 사람이 야, 내 이 건물 내가 소유권 내가 증여할게. 그 상대방은요. 그래, 그 건물만 내 소유권을 승계받을게. 증여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자와 수준자 사이에 특정된 재산권을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이잖아요. 이게 특정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승계취득의 모습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담겨 있겠다. 그죠? 이 승계하는 모습이 이전적이냐 설정적이냐, 이전적이냐 다시 포괄적이냐 특정적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개별적 이런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승계취득을 이것을 조금 체계화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 이전적 승계는 다시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승계취득은, 그죠? 승계취득. 그러면 승계취득이 아닌 게 뭐예요? 원시취득이죠. 이 두 개가 뭐예요? 이게 바로 권리의 발생 모습이다. 그렇죠? 권리의 발생 모습은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원시취득에 예를 들면 여기에 원시취득에 예를 들면 수요취득한다든가 이 되죠. 선의취득한다든가 이 취득들이 전부 원시취득이다 이 말이죠. 건물을 신축해서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든가 이렇게 돼가죠. 선점 습득 발견한다든가 부합 호나 가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열거되는 것들은 물권법에 가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다만 그때 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취득은 어떤 거냐? 예컨대 제한물권의 설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설정해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바로 승계취득 중에 설정적 승계취득이다. 이래 되겠죠?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특정 승계취득. 그러면 특정 승계취득은 뭐예요? 이전적 특정 승계취득이라는 거죠. 이전적 특정 승계취득. 여기는 뭐예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든지 증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반해서 포괄적 승계취득이요. 포괄 승계인데 포괄적 이전적 승계취득이죠. 포괄 이전적 승계취득.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라 했어요? 상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일거에 정리해 볼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실 때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개념도 익혀가면서 이러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 내용을 권리의 발생 모습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권리 발생. 그쵸? 권리 발생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다. 그죠? 원시취득, 설정 승계, 특정 이전 승계, 포괄 이전 승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예요. 그죠? 발생의 모습. 자, 두 번째. 권리가 변경되는 모습이 있다 했어요. 그죠?
권리 변경. 자, 이때 이 권리는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권리는 주체가 있고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체가 구성되어 있고 권리에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겠죠. 그리고 권리는 작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권리의 내용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주체가 존재하고 내용이 존재하고 작용이 존재하는데 이 내용이 바뀌면 주체 변경, 내용이 변경, 그렇죠? 작용이 변경한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왜? 권리는 주체와 내용과 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구성되어 있는 요 모양이 바뀌면 전부 다 변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이 있다. 이러겠죠? 여기도요, 개별적인 요 내용의 사례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의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였는데, 이 소유자가 을로 변화되면, 이게 주체의 변경이에요. 그죠? 요 소유권자가 갑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을로 바뀌었다 하면, 이게 주체의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은, 다시 말이죠. 요 내용 변경.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양이 변경되는 양적 변경이 있고 성질이 변경되는 질적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변경에는 다시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는데 양의 변경은 뭐 소유권의 양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게 양적 변경이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우겠습니다만 소유권이 제한 물권이 이렇게 적용되어 버리면 소유권의 양 속에서 제한 물권에 해당되는 만큼은 양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한 물권자가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면 소유권에 그만큼 제한 물권이 만들어진 만큼 줄어들겠죠. 근데 줄어들는 제한 물권 상태에 있다가 제한 물권이 소멸돼 버리면 그 제한 물권자한테 주었던 그 소유권의 기능을 다시 소유권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만큼 줄어들어 있던 것이 다시 제한 물권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원래 모습으로 소유권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양적 변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양적 변경. 그래서 뭐 소유권에 제한 물권을 설정한다. 그럼 양적 축소가 될 것이고 존재하던 제한 물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소유권의 양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성질의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를 들면 물건을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을 인도해 줄 채무를 짊어지고 있고 매수인은 그 상대방 매도인한테 그 물건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채권 권리가 있는단 말이에요. 물건 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팔기로 해놓고는 그 매도인이 자기의 부주의 때문에 팔아야 할 그 물건을 부숴 버렸다 라고 하면 이때 이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대금을 준비해 하려고 막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빌려가지고 돈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물건 깨져 버렸대요. 없어져 버렸대요. 그것도 매도인이 잘못해가지고 부수어졌다는 거야. 부수어져 며칠 됐으니까 없잖아 이 세상에. 그죠? 물건이 없다는 거야 그 물건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지금은 그 물건 내는 할 수 없잖아요. 물건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너 때문에 네가 부주의해서 매도인 네가 부주의해서 물건 깨졌으니까 너 채무 이행할 수 없잖아. 내한테 이행 못하니까 내가 손해가 생겼다. 손해배상해라. 이래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뭐냐면 야 내가 샀던 그 물건 내한테 인도 건네주라 라고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렇게 채권이 있었어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게 멸실돼 버리면 이제는 야 물건 내놔라고 하는 권리가 뭐로 바뀌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채권으로. 자,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원칙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원칙이에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계산해서 손해난 금액을 돈으로 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종전이나 보세요. 물건 돌라는 권리가 이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건 받을 권리가 돈 받을 권리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질적으로 바뀌었죠. 질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는
성질의 변경 또는 질적 변경이라 한다. 이렇게 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 이해 좀 해두셔야겠다. 그죠? 물건 인도 청구하는 권리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권리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권리의 성질의 변경이다. 내용 변경 중에 성질의 변경이 되겠죠? 내용의 변경 중에 성질의 변경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이 작용의 변경은 또 이것도 역시 이제 민법을 다 배우고 나면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예컨대 부동산 임차권이란 것은 채권입니다. 채권이란 권리예요. 자, 이때 채권이란 권리는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그 특정된 사람한테 채권자가 채무 내용대로 내한테 이행해라고 청구 요구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특정된 사람, 그 사람을 채무자라 그러죠. 채무자란 특정인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임차인이 임대해 주기로 하는 임대인한테 요구하는 권리예요. 내가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지금 고장났으니까 고쳐주어, 수리해줘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들이 바로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느냐 하면 임대인에게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임대인이 아닌 사람은 임차인한테 의무 지고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그 임차해 줬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제3자 양도인한테 팔았어요. 양도했어요. 양도는 판다는 것입니다. 양도. 팔아서 재산권을 넘겨줘 버린다는 거야.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거죠. 자, 소유자가 양도했다. 소유권 양도했다. 이렇게 하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그 상대방이 그 소유권을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겠다 한 사람한테 넘겨줬다. 이게 양도예요. 그럼 여기에 이 제3자가 소유권,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양도받아 제3자가 샀다. 그럼 소유권이 받겠죠? 그럼 이 제3자를 뭐하냐면 양수인 그래요. 샀으니까. 그럼 여기 임대인은 뭐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죠.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이것을 양도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소유권을 양도했다. 즉, 이 소유권이 뭐예요? 바로 임차한 그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제3자, 이 양수인은 여기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에게 그 물건을, 부동산을 빌려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이 양수인한테 그 임차인아 나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이때요, 부동산 임차권은 원래는 임대인한테만 주할 수 있는 권리였잖아요. 그럼 이 임차권을 가지고 나 못 나가겠다라고 제3자인 소유자 양수인한테 주할 수 있냐? 이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잖아요, 이게. 임차권은 자기한테 임대 놓은 이 사람한테만 행사했다 이랬잖아요. 왜? 채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게 있다. 그죠? 우리는 권리에는 물권이라는 게 있고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에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꼭 알아둘게요. 물권과 채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권은 그 권리의 대상이 물건이 되고요.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득을 취합니다. 채권은 특정인에게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때 특정인이 뭐라냐? 이게 채무자가 되겠죠. 또 채무자는 특정인에 대해서 행위하라고 요구하는 것, 청구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지배하는 걸 본질로 해요. 물건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배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자, 물건과 채권, 권리에 이렇게 한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법률 관계를 공부할 텐데 법률 관계는 전부 다 권리 의무 관계로서 권리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권리란 것은 물건이냐 채권이냐 이 두 가지겠죠. 권리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가졌으면 이렇게 그 대상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배해서 이득을 취한다. 채권이라고 해버리면 특정인인 채무자한테 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지위다. 그죠? 이 채권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수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부동산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은 뭐냐? 특정인인 임대인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데, 근데 임대인은 이제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부동산은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양수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 됐어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우리 민법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등기부에 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이 행위를 이제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이러면 되죠. 이렇게. 제3자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작용이 자 원래는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한테는 작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등기하는 순간부터 부동산 임차권은 제3자한테도 주장을 할 수 있는 작용하는 힘이 생긴다. 그죠? 작용이 이제는 변경 생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뭘 통해서? 등기함으로 인하여.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되면 작용이 이제는 더 확대해서 더 넓어진다. 그죠? 이런 면에서 작용의 변경이 처리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민법에는요. 저당권의 경우는 순위 승진의 원칙을 취해요.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라는 원칙을 우리 민법은 취해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이 예컨대 1번 저당권 있고 자, 이 건물에 말이죠. 2번 저당권이 있었는데 만약에 1번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면 2번으로 작용하던 2번 저당권이 이제는 1번 저당권이 소멸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1번 저당권이 소멸하는 순간에 어떤 사유로 1번 저당권자한테 채권을 변제해버리면 그러면 1번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고 1번 저당권이 소멸하는 순간에 2번 저당권이 1번 작용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작용의 변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작용의 변경은 대표적인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7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작용의 변경 여기에요.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십시오.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라든지 임차권의 등기, 이거는 부동산 임차권이겠죠. 이런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권리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건물 소유권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영원히. 또 채권자한테 채무자가 변제해 버렸다 하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채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채권 변제. 이게 채권의 절대적 소멸이죠.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을이 사겠다 하니까 돈을 받고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면 갑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소멸하죠. 그러나 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소유권이 그대로 이어 승계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만 보면 갑은 소멸이다. 권리. 이때 그 소멸을 뭐라 그러냐? 상대적 소멸이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했어요. 권리 변동에 관한 발생, 변경, 소멸 현상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중에 개별적 의미 있는 그 사례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원시취득에는 이런 사유가 있고 승계취득 중에서는 뭐 포괄승계는 이런 형태가 있고 이전 승계 중에 특정승계 이런 형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요. 이렇게 연결할 줄 알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권리 변경에서는 질적 변경과 작용의 변경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 그 사례를 좀 봐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시간인데요. 이제 여러분은 제일 처음에 앞부분은 대부분 다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그때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고 또 그 내용에 요것을 꼭 알아두세요 라고 하는 그렇게 지적해 두는 것, 적시해 드리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숙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공부하시기가 편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첫 시간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